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 오늘도 역시 서열을 맡은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입니다.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신 후보는 모두 총 12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6분의 경선 후보들의 면접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봤고요. 오늘은 그 이외의 6분을 모시고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3분의 면접위원께서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고 후보들이 답을 하고 또 때로는 이 논쟁도 벌이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후보들의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대응 방식 등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해 주실 3분의 면접위원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앉은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자로 계셨다가 지금 뉴스톱 대표 기자로 계시죠? 김준일 기자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전 동양대 교수이신 진중권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상당히 많은 이 인터넷과 언론에서 이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 이 국민의힘의 후보들의 공개 면접에 대해서 많은 보도도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이 의견도 제시된 걸로 압니다. 흥행 면에서는 그만큼 성공적이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주역들이죠. 이 세 분들은 어제 하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앉으신 차례대로. 예, 김 기자님. 예, 제가 국민의힘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역시 보수 본색을 김준일이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골수 좌파가 돼가지고 제가 좀 재밌었는데요. 저는 정파성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제 맡은 롤에 따라서 충실하게 할 뿐이고 어제와 똑같은 톤으로 오늘도 공격적으로 후보자들한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게 시청자들, 우리 국민들한테 후보 선택에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진 교수님. 예. 예, 제가 면접관 제안을 수락하면서 내세웠던 조건이 2개였습니다. 어쨌든 까칠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 어느 편, 이 편, 저 편 가리지 않고 까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조건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불행히도 좀 딴소리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도 좀 무례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쪽에 스파링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게 뭐냐면 본선에 들어가면 아마 이거보다 더 험악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압박 면접을 한다는 것은 여기 20분 안에 우리가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는 없고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그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또 그분의 그릇의 크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이 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어제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이제 국민의힘에 물이 좀 올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 면접을 한다고 해서 할까 말까 사실은 좀 망설였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국민 면접이 폭망했잖아요. 국민한테 관심도 못 걸었고 그런데 어제는 5만 명 이상이 봤는데 오늘은 더 훨씬 많이 볼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그런 후보자분들의 진면목도 보고 과연 수권 의지가 있는지도 점검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좀 힘들기는 했지만 두 분이 너무 열성적이어가지고요. 저가 말을 하면 막 끼어드시고 박 교수님도 못지않으세요. 오늘도 치열하게 같이 면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당 총 2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22분의 시간 속에는
지금 온라인 유튜브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올리신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제가 대신 질문하는 그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분씩이고요. 기계적 형평성을 위해서 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하시는 거 보니까 면접위원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부탁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세 분이서, 다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부탁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난 이제, 면접위원과 후보들 간에 있어서요, 논쟁이 붙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되도록 발언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짧게 주고 받고 끼어들고 이런 방식이 제일 보는 사람으로부터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할 텐데요. 참고로 이 면접하는 후보들의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후보 나와 계십니다. 황교안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자, 그 황교안 후보 어제 못 보셨죠, 황 후보님? 나중에 듣긴 했습니다. 예, 편하게 솔직하게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 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돌려주시죠. 예, 김 기자님부터 말씀. 예, 제가 황교안 후보님 공약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기. 이거를 이제 굉장히 공약 3번째로 해서 큰 타이틀로 해서 굉장히 잘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총선 결과 180석은 부정선거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있었던 총선은 부정선거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작년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3군데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마다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어요. 유권자들은 정상 투표지에다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것도 전국적인 상황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면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민경욱 전 의원이 이를테면은 투표함을 다시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선관위에서 했는데 그게 다 문제 없는 걸로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나 이 국가 시스템을 못 믿으시는 건가요? 열어봤는데 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일장기 투표지라고 그래가지고 투표용지에 보면 밑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도장이 도저히 볼 수 없는 문드러져 버린 이런 투표용지. 만약 내가 투표현장에 갔었다면 그런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의제기가 당일에는 없었어요. 투표 당일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1000여 장 넘는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단 말씀이죠. 예. 이건 누가 중간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논리적으로 추정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이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이 지금 당에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건가요?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을 말고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같이 뜻을 하시는지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분들이 예.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당직자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혹시? 의원이나 당직자나 예. 시민들이나 그 마음들은 다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거를 부정선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당에 있냐고요. 당대표나 당장 우선 이런 장기표 후보가 예.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부정선거였다고. 예. 제가 질문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나요? 제가 봤습니다, 가서. 예,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언론사에 제보 좀 해보셨나요? 크게 알려야 될 텐데 왜 보도가 안 될까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우리 대선 후보들 간담회 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린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이것이 정말로
이상한 표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는 저는 본 거 없고요. 제가 본 건 주로 그 유튜브들,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기서만 주장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에 나오신 분이 어떤 공식적인 매체들에 보도되지 않은 얘기를 그저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공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김 교수님, 제가 우리 이제 대선 후보들 간담회에서 보여드린 이 장면과 상황은 우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다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방송이죠? 아니 그 당시 여러 방송들이 나와서 같이 그러니까 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보도가 됐을지 몰라도 어느 방송사도 쉽게 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주장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증거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증거물들을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기자들 앞에서 직접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장에서 있을 수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것도 다 보여줬고요. 예, 이것이 이 사진이 언론을 서칭해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음모론은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달착륙 음모론도 다 근거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당시 총선이라는 것은 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고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뭐냐면 그때 유시민 씨가 180석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까기 전에. 이분들은 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겁니다. 돌려가가지고 딱 압승한다. 정확한 숫자까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분들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을 줬던 게 바로 유튜브들의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그 세계에서만 했다가 나중에 그 참패로 나오니까 그 다음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유튜브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검표 현장에서 가서 본 투표용지들을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잠깐만. 황 후보님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투표지 또는 이상한 투표지, 정상이 아닌 투표지를 보시고 나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지금 후보자들이나 국힘당에 무슨 회의를 할 때 보여주시는 거 외에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지금 인천에서의 재검표 직후에 해당 민경욱 의원이 선관위를 고소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거는 수사 민 중에 의원이 한 있습니다. 거고 제가 같이 협의해서 내 판단에는 이렇다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을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고소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황 알고 후보 있습니다. 개인의 명의로 뭐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지금 민경욱 의원이 했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선거구가 아니니까 네. 지금 해당 선거구인 민경욱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러면은요. 예. 우리 후보들 중에 황 후보만큼의 스펙이라 그럴까요? 경력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법무장관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다 하셨는데 좀 아픈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여론 지지도가 낮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까 얘기하던 거 이제 마저 한다면 아니요, 아까 그거는 이제 다른 질문이 또 나오면 하시고 네. 지금 제가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을 많이 얻지 못했고 숫자적으로 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당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침묵의 시간을 가졌죠. 오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시 정치를 한다고 한 것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짧습니다. 앞으로 시간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뭐가 정인가 바로 알아보실 것입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거 추가되는 건데 여기 지금 후보자께서 그때 발표하신 게 2번 표가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장면 이거거든요. 이것도 근거로 제시하셨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2012년에 김어준 씨가 대선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린 자료는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우리가 검표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2012년 대선이 무효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2012년 대선 무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어준 씨하고 저는 관계 없습니다. 김어준 씨랑 똑같은 자료를 들고 지금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하는 거는 김어준 씨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단성도 그러면 거는 잘못된 거겠네. 그다음 문재인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4.15 총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슨 얘기냐면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얘기랑 김어준 씨가 했던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글쎄 내가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어준 본 씨도 얘기. 받겠죠. 예. 누가요? 김어준 씨도 뭔가를 받겠죠. 아니, 당시에도 똑같은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 당시 김어준 씨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근거를 댔고 똑같이 지금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아니 지금 4.15 총선 얘기를 하는데 왜 옛날 얘기를 합니까? 똑같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참관했고 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확보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 자료가 아니라 바로 이 자료예요. 네, 그래서 지금 특검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저는 황 후보의 정책은 굉장히 좀 특별하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과연 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정책이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행복한 나라, 그게 처음이고 경제에 대해서도 거시적, 미시적 그런 대책은 전혀 없으시고 외교 안보 쪽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자, 어제 국제 IOC는 북한 IOC의 활동을 내년 연말까지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도 끊겠다 그러고 기존에 지불이 된 것도 다 회수하겠다 그랬어요. 내년 북경 동계 올림픽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서 있었던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하고 똑같이 이거는 보이콧 대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올림픽이 왜 보이콧 됐는지는 아시나요? 뭐 대강 알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을 구소련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습니다. 50여 개국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중국도 같이 보이콧하고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인권 탄압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콩이나 위구르나 내몽골이나 또는 탈북자들이나 이 인권 탄압이 중국이 저지르는 인권 탄압이 엄청난데 이 보이콧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지금 지적한 내용들 틀리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도 지금 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물론 같이 교류도 하지요. 하지만은 부당한 이런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진 않습니다.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을 전혀. 네,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중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의존도로 일관되어 있는 이 경제 구조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탈피가 안 되면 중산층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방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FTA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맺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국가에 편향돼 있는, 좀 치중돼 있는 이런 경제 구조는 바꾸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완전히 뭐 이를테면 관계를 끊을 수는 없죠. 적절한 대화, 우리 당당한 대중 외교를 통해서 경제도 같이 병행하는 이런 것과 함께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거시적, 미시적 그 구체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여쭤보니까 예. 답변이 계속 총론적으로만 나오는데 과연 그 경제 정책 내놓으신 것도 바라볼 때는 국민의 경제를 좀 살려놓겠다. 근데 어떻게 살리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걸 한번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만들겠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경제 정책 전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억 배틀을 하게 되면 매일 배틀을 합니다.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데 이것이 각각 출발해서 한 달 뒤에는 10억을 포상을 받는 겁니다. 그걸로 창업하고 벤처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한 달, 두 달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직장, 공무원 되기 위해서 했었던 사람들, 대기업 가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 여기 이제 도전할 겁니다. 우리가 나가수다 또는 지난번에 미스 트롯
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역량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길을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기업이라든지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병행이 필요하지만 경제의 길을 살리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경제의 기가 노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스 트롯이나 나가수처럼 나가서 역량을 테스트를 받는 것하고 경제하고는 다른 거죠. 테스트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시목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 자금과 그 이후에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매일 만드는 겁니다. 1년 동안 매일 365개 만들고 각 기업들이 5명, 10명씩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배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이죠, 그건. 네. 굉장히 공약이 소박하세요. 소박하고 호황되지 않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주택 매년 10만 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체성 많이 떨어지는 거,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매년 10만 원인데 이 주택을 어디에 지을 것이며, 택지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분양가는 얼마며,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 있죠? 재원은 총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한 40조, 물론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한 40조 정도가 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자금과 또 금융기관의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 마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짓기 정책이 아니라 규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집 지을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집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전국에 노후주택이 300만 호가 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만 잘해도 그거보다 6배, 7배의 더 많은 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에 7이면 2천만 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정책 방향만 잘 잡으면 집 마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평 규모의 조그만 아파트다, 국민 아파트다 그러면은 분양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4억 정도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 당의 어떤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5월 달에 백신을 미국에 받으러 가셨는데,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당이 공식적으로 박진학 의원 두 분을 이제 파견을 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먼저 가가지고, 그것도 공식 라인도 아니고 전 국무부 아태 차관보를 전직을 만나서 백신을 달라고 해서 당이 받아야 될 스포트라이트를 다 뺏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백신을 달라고 하는데 서울하고 국민의힘이 지자체인데부터 먼저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만 먼저 달라고 해라. 그래서 국민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으셨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사후당이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게 팩트에서 많이 틀리다는 건 아시죠? 어떤 게 틀립니까? 그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당에서 가겠다고 하기 전에 내가 간 겁니다. 또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간 겁니다.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깥으로는 나간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2월, 3월부터 준비해가지고 몇 달 준비해서 나간 겁니다. 그 뒤에 당에서도 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계획도 잡혔습니다. 그 지자체 문제는 하도 안 하니까 제가 나간 겁니다. 근데 당이, 그리고 제가 그동안 총리하면서 또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미국에 많은 인맥이 있죠.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간 겁니다. 이 정부가 잘했으면 제가 뭐하러 가겠습니까? 아니, 근데 현직도 아니고 전직을 만나서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신 제가 거고. 실제 가서 거기서 1000만 회분을 약속을 받고 왔어요. 아니, 근데 어디 있습니까, 그 백신이 그러면? 1000만 회분 백신. 그 1000만 회가 캠벨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직 내가 약속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간 분들이 내가 얘기한 걸 잘 활용을 해서 그렇게 역할을 했었으면은 왜 서울, 부산, 제주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백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약속은 받았는데 백신 확보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로서는 물꼬를 트는 거지 내가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꼬를 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속을 되겠습니다. 받았다는 것이 무슨 서면으로 썼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민간인이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분하고 계약을 체결하진 않죠. 네. 그렇지만 미국의 유력한 분들,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분들이
저하고 지금 한미 동맹이 무너져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이제 우파 정부에서 정권 총리도 하고 한 것을 아니까 협력하겠다, 돕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치 얘기까지도 한 겁니다. 네, 지금 황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굉장히 다층적인 거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도에 그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법무장관 하셨죠? 2014년도에 무슨 사건이요? 14년도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터져서 조사를 했어요, 수사를. 뭐에 대한 케이스인가요? 최순실이요. 아, 그 2014년인가요? 네, 14년입니다. 법무장관 하실 때죠. 아, 하여튼 저는 네. 그보다 훨씬 뒤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16년에 본격적으로 터졌죠. 그래서 그때 2014년도에 그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좀 잘 수사도 하시고 제대로 하셨으면 2016년 또는 2017년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잠깐만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법무장관, 총리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사건들의 그 위험성, 사회적 폭발성 이런 걸 예견 못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최순실 사건이요. 최순실 사건은 네. 2017년도에 언론에서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지. 했던 그 네. 정오회 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정오회 비선실세 국정 개입 청와대에서 사건이요. 그 앞에 수사가 네. 이루어진 네. 거. 네, 그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은 예. 2016년, 2017년에 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이 현대사의 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이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돌이켜 보시면 좀 예. 아쉽고 그런 점이 없으십니까? 전 많이 아쉽죠.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좀 실제로 말씀해 제가 주세요. 경험한 것과 제가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왜곡되거나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네. 평가를 받기 자, 이전에 너무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다 고초를 겪고 됐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그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언론이 황교안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글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죠. 제가 그 단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제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총선 불복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총선 불복하는 게 아니라 불법 선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게 국회의원 모두를 탈락 처리하고 다시 총선거 치르실 거예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제가 잘 국회의원 모두를 탈락 처리하고 다시 총선거 치르실 거예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저는 예. 지난 4.15 총선은 전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또 정치권에서 다루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적인 참패를 책임을 안 지고 지금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그렇게 빠져드시는 건 아닌가? 당시 당대표로서 그거를 책임지셔야 될 자리죠. 제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4월 시간이 15일 다 됐습니다. 밤 11시에 예. 모든 당직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물러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임을 자, 22분 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예,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데 딴 후보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좋습니다. 때문에 22분. 좋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다음 후보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첨순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모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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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석열 후보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모신 후보는 윤석열 후보이신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예. 한 5분 정도. 예. 우리 황 대표님 하시는 거를 좀 봤어. 어떤 부분을 보셨습니까? 근데 질문을 못 들어가지고. 네. 어쨌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 개입하지 않고요. 네. 22분간 시간을 드립니다. 네. 제가 시간을 칼같이 지킬 테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자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오늘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자는 진중권 교수님이십니다. 네. 자, 타이머 돌려주십시오. 예, 뭐 어떤 질문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올지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준성 검사가 네.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과 판결문을 넘긴 것은 사실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핸드폰이 검찰의 대검에 제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의미한다는 것은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증거가 왜곡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후보께서는 그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 부하였던 손준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 사이에 하여튼 뭔가가 있었구나,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시고 무조건 여당의 공작 정치다 이렇게 몰아붙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당의 공작 정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게 맞고, 여당은 그 사후에 들어와서 뭐 공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게 모든 것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걸 정치 공세로 몰아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서, 이게 제가 보도가 처음에 나고 누가 저한테 이 기사 링크를 보내줬길래 제가 고발 사주라는 걸 보고 기업 사주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당시에 그래서 작년 1월에 대검에 제가 6개월 전에 배치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쫓아냈고, 또 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주요 포스트에 있는 주요 수사 공판과 관련해서 배치해놨던 사람들을 전부 지방으로 다 보낸 상태라, 제가 국회의원, 그 당시는 선거 전이면은 미래통합당도 꽤 큰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 좀 아랫사람한테, 좀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하는 게 사주인데, 벌써 이게 사주라는 것 자체가, 이걸 그냥 검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하면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백수십 명이 있는 정당을 사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고요. 예, 근데 저도 네네. 오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에 뭔가가 오간 것은 지금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동기니까 예. 저는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가 언론에서 본 그 고발장 그걸 풀 버전으로 올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인용을 해갖고 쭉 썼는데 그 쓴 내용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고발장을 만약에 대신 써준다 하더라도 왜 저희 처해 사건하고 또 한동훈 검사장 거를 한 고발장에 넣으며 아예 얘기가 다른 건데,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4월 3일 날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 알겠는데 이런 거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검사가 작성했다. 예, 근데 이런 거란 말이죠. 일단은 얘기죠. 소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한테 간 것, 뭔가가 같다라는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손 검사도 자기가 보낸 사실이 없다 그러고, 그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왜 이렇게 나왔다는 그 어떤 분께서 보니까 그 글꼴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고들 이렇게 언론에들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이게 당시의 그 상황이나 또 그 내용이나, 저는 그 고발장이 어느 언론에 인용된 거를 보면은
아주 풀 버전으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해놨는데 그걸 보면은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에 예, 근데 일단은 손준성 검사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썼어요. 팔팔 뛰면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다음에 연간하고 있다가 뒤늦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 같은 것도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계속 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좀 있었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을 거고 옛날 수사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수사검사 입장에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수사라는 것도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수사라는 게 무슨 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이고 저는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받았다는 쪽에서 준 쪽은 전혀 주지 않았다 하고 또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저게 어떻게 4월 3일 날 막 벌어진 일들이 고발장에 4월 3일 고발장에 막 들어가 있다는 것도 그 많은 내용을 거기다가 또 무슨 어제 보니까 무슨 무슨 판결문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많이 가고 그리고 저 자신이 이런 거를 전혀 보고받거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후보님, 네, 저 하나만 좋습니다. 연관된 점을 하나 좋은데요. 드릴게요. 그게 그럼 만약에 지금 네. 포렌식을 하거나 휴대폰을 네. 이제 해가지고 손준성 네. 검사가 네. 김웅 의원한테 그 판결, 초안을, 네. 고발장 초안을 준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네. 윤석열 그 당시 총장으로서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글쎄 제가 이미 이제 이렇게 그만두고 나갔습니다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건 손준성이 아니라 대검의 어느 직원이나 검사라 하더라도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사건이 공수처로 잠깐만 제가 마지막 때문에. 좀 할게요. 네. 만약에 저도 그럴 일은 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해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좋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겠죠. 네.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네. 어제 배우자 관련된 회사가 네. 압수수색 받았죠. 저도 언론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 배우자로부터는 아무 말씀도 못 들으셨어요. 저희 집사람 회사가 압수수색 당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어쩌고 언론에 난 것 같던데, 글쎄, 그거 아마 어떻게든 뭘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한 1년 6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사람들의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을 확인하려고 들어간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되고, 저희 집사람 회사에 뭐가 나오거나 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네. 지금 네. 배우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지금 수사 내지 1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수사에서.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어쨌든 사건은 네. 터졌습니다. 네. 적법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찍어내기 또는 이게 죽이기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수사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1년 6개월씩 그 특수부 동원해서 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예, 드릴게요. 네. 지금 그래서 시간이.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일종의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죠. 하여튼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네. 공정하고 정당한 법 집행하고 네. 정치 보복성 법 네. 적용하고 뭐가 같고 뭐가 틀립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네.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중요성이 좀 떨어져서 고발이 들어왔지만 좀 이렇게 미뤄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사를 시작을 하면은 그 사건의 어떤 수사에 들어갈 만한 시간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쉬운 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해서 견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기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를 지금 저는 아니, 그러니까 1년 6개월씩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검사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런 거는 좋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 보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권 초기에 지금 후보자께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국정원장, 전직 대통령들,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그냥 들리는 말로는 1000여 명을 수사를 하신 걸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전부 합하면 아마 참고인 이렇게 해서 한 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환한 사람들을 1년 동안 소환한 사람, 참고인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서울지검 같은 데서 1년에 한 2, 3차장 산하에서 소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연말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그런 적폐수사니 뭐니 이런 걸 안 해도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의 소환자가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적폐수사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정반대에 예기치 못했던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적폐수사 과정에서 안타깝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너무 무리하게 잡아놓은 건 아닌가. 이런 회한이나 후회나 반성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저는 수사를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수사를 할 때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미진하다라고 끝낸 사건은 지나고 보면 후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적정한 정도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끝나고 보면은 조금 덜 해도 될 걸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의 수사를 제가 서울지검장 때든 그 전에 중수부 과장 때나 이럴 때든지 간에 이렇게 수사를 장기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해본 사건 중에 가장 길게 한 것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었는데 8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공적 자금이 수조가 들어갔고 관련된 이런 SPC 만들어가지고 벌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제가 중앙지검장 때나 총장 때 지휘한 사건들도 이렇게 장기간 쉴 새 없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회한이나 잠깐만요. 이런 건 없고 적폐수사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거기 동의 안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수사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아니 저건 이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당시에 적폐청산 TF라는 데서 어마무시하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부분들만 좀 우선적으로 골라서 제가 하면서 저는 업치 회복을 위한 수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반인들이 이거를 적폐수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서 부르는 거지. 알겠습니다. 용어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금 질문 교수님 드릴게요. 오늘가 검찰총장 청문회 하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 모시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해서 상당히 불쾌하셨는데 제가 윤석열 후보 표현으로 따르면은 메이저 언론 출신이긴 한데 지금 인터넷 매체에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질문을 지금 하는 것에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그런 거 없고 저도 기관장을 할 때 메이저나 인터넷 매체나 다 공평하게 달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소통관에 가서 정치 공작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1단계 인터넷 매체, 2단계 메이저 언론, 3단계 정치인들의 출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발 그런 규모가 작은 인터넷 매체를 공작에 동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이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거를 일단 공작으로 언론 보도를 보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인터넷 매체라고 말씀하신 데에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 조선일보에서 30년을 근무를 했고요. 전혁수 기자는 서울경제TV 출신이고요. 뉴스타파 불만을 굉장히 많이 터뜨리셨는데 거기 15년에서 30년 근무한 KBS, 동아일보, 기타 등등 다 메이저 언론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 엄밀한 기준으로 검증을 하고 지금 보도를 한 건데 본인한테 불리하면은 찌라시 이런 식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고 본인한테 유리한 거 얘기하면은 이게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으로서 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언론관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과연 이게 그분들의 경력이 그 인터넷 매체에 근무하는 분들의 그 경력은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동대회 나와서 하시는. 원래 메이저 언론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 제일 먼저 그 김웅 그 의원을 취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김웅 의원이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총장은 관여가 안 됐다. 뭐 이건 내가 썼다. 왜 그런 거는 첫 번째 거는 다 은폐하고 두 번째 거를 또 김웅 의원은 두 번째 자기가 술 먹고 올라가다가 유도신문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렇게 보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데 후보자 네. 배우자 인터뷰를 제일 먼저 한 데가 뉴스버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네. 배우자의 인터뷰 나는 줄리가 이게 뭐 아니라 인터뷰라는 게 약속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잠깐만요. 전화가 그 와서 인터뷰는 본인도 실수해서 그냥 말을 좀 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뭐 뉴스버스인지 그 인터뷰는 뉴스버스하고 네. 했을 때는 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시다가 네. 이번에 그 뭐 사주 고발 사주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예, 메이저 언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는데. 저는 정책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책이 왜 실망스러워요? 왜 실망스럽냐 하면 아니 전화가 일자리를- 갑자기 와서 네. 뭐라고 하니 저희 식구가 답답하니까 그냥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전화 주변에서나 왜 그런 전화 받아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고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무슨 사전에 뉴스버스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하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그 처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는 사실은 좀 실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20시간 노동과 관련한데 네. 그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스타트업 창업주의 말씀 그 얘기를 좀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이미 그쪽 기업주들이 막 이렇게 반발을 해가지고 탄력근무제라든지 선택근무제 같은 것들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주 120시간 노동을 해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창업주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사실상 고용주하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유계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현실은 좀 알고 계시는 건지. 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날 사실은 이제 매경하고 인터뷰를 할 때 지면 인터뷰라서 사실은 저를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지 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저는 이제 지면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편한 얘기들 다 하고 그게 이제 정리가 돼서 지면에 나가는 거로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이제 제가 뭐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120시간 주 12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전문직에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좀 고소득에 그리고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하는 분들이 제가 고영하 이사장께서 주최하신 스타트업 기업인들 모임에 나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직원 수도 얼마 안 되고 일감을 받았을 때 집중적으로 일해서 보내줘야지 그 일을 갖다 이렇게 큰 기업처럼 쭉 이렇게 많은 직원을 두고 나눠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일주일에 정말 잠 몇 시간 못 자고 이렇게 일을 120시간씩 해야 될 때도 근데 그 있다. 부분은 라고 해서 전문직과 화이트칼라 전문직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아우슈비츠 얘기도 하면서 무슨 육체 노동자나 이 근로자들 전반에 대해서 120시간 일을 하라고 근데 했다. 그런 경우에는 기업에서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정규직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파트타임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해결할 문제지. 네. 사실 120시간이면 이거 나눠보니까 하루에 17시간 일하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지 않아도 IT 분야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과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없어 보이시고 그런 발언하실 때는 창업주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종합적인 네.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제가 하여튼 매경하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주 52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이제 그 답을 하는 과정에 제가 바로 그 며칠 전에 그 스타트업 그 기업인들 모임에서 들었던 얘기를, 이런 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한 얘기는 전 아닙니다. 예, 그 좋습니다. 질문 매경 좋고요. 인터뷰 네. 제가 하나만 같은 매경 인터뷰라서 제가 있습니다. 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정식품 저소득층에게는 부정식품 뭐 일종의 불량식품도 먹을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거는 오해신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량식품이라는 거는 유해식품이고요.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 기준을 정한 그 아래 것을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드만 책도 저 읽은 지가 좀 오래되지만 제가 어느 부분이 기억이 나냐면 미국의 FDA, Food and Drug Agency 아닙니까? 식품의약국. 그 식품의약국의 규제 기준이 너무 과도하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없어지고 독과점이 생겨나는 데다가 가격이 상승한다. 후보님, 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에 불량식품, 유해식품은 아닙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해서 사서 책을 봤는데요. 그 내용이 없어요. 후보님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프리드만 책에는 당연히 부정식이라는 말은 없죠. 자, 그러나 식품의약국에서는 질문 과도한 규제를 말하면 식품이나 약품이나 다 들어가는 거니까. 윤 후보님. 알겠습니다. 유해와 부정은 좀 지금 구별하셨으면. 인터넷상에 올라온 질문 제가 대신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집값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가 질문입니다. 집값 어떻게 잡아주실까요?가 질문입니다. 집값은 뭐 여러 가지 집값이 상승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그 집값을 좀 잡는 방안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일단 전국의 집값은 수도권, 그 중에서 특히 서울 집값이 영향을 다 준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 그리고 이 서울 서울의 공급이 일단 너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세제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온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진 다 됐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오늘은 도리도리 안 하시나요?가 질문이에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면접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2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몇 가지 이거 답도 못 드렸는데. 질문도 타이머가 많은데.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모실 분은 박진 후보님이신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도하십시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후보들의 출연 순서는 사전 추첨위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자, 이번에 모실 후보 박진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은 교수님 주도해 주십시오. 네. 주도해 주시라고요. 반갑습니다. 주도 토론을. 우리 박 후보님도 면접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도착해서 봤습니다. 어제 기사도 많이 떴으니까 또 그것도 좀 참고 되실 것 같고요. 시간은 요 앞에 타이머 보시는 것처럼 22분입니다. 22분 동안, 저희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질문 올리시는 거 제가 질문 대신 드리는 시간도 합해서 22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 교수님 먼저 첫 질문 하실 차례죠? 박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자, 타이머 시작해 주세요. 우리 박진 후보자 하면은 온 국민이 알기에 영어를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시는 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영어로 녹화해서 발표를 하셨죠, 정책을? 네. 또 옥스퍼드대 출신. 이래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후보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반듯하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기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책으로 교육 정책이 좀 나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대 정책에는 교육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교육국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사실은 교육으로 흥했지만 교육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정책 혹시 준비하셨는데 발표를 못하신 게 있으면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지 한 달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언론에서 별로 취급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외교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3대 정책 발표하실 때도 네. 교육이 없어요. 그만큼 네. 우리 박진 후보의 머릿속에는 외교 안보만 있지 교육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발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원래 제가 그 경험을 쌓은 곳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8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에서 8년 석자 교수를 하다 왔기 때문에 예, 아니 정책을 구체적으로 네, 조금 간단하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네네.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점은 그 교육이 너무 이념적으로 정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전교조의 영향 때문에 학생들이 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념의 틀에 갇힌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 대학의 경우는 그 교육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연구 개발 활동이나 또 학생들의 그 미래 일자리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이 저는 죽었죠. 그리고 대학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대학을 떼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시험도 보고 실력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자유학기제라는 걸 하면은 아이들이 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학점제로 해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준비를 해서 우리 교육의 그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공교육이 올라가면 사교육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면서 사교육비도 줄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통과된 법 중에 사학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사학법. 네, 그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학의 네. 인사권이라든지 이 사회의 네. 그 권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징계권도 없어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영 의원님 저하고 사학법 때문에 우리 길가에서 반대 풍찬노숙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학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그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로 줄어들어야 되고요. 또 지금 그 대학이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그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재산 처리나 또는 그 자녀 이런 그 잉여 재산 이런 것들은 그 사학이 자녀 재산 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통폐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그 정당과 상의를 해서 국회에서 사학법을 폐지하든지 개정하도록 그렇게 재개정.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네, 잠깐만 요 사학법과 관련해가지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교사 채용 문제로 구속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학의 횡포고 전횡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실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런 편법 때문에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학의 횡포 같은 거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사학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태는 단지 여기만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뭐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학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비리나 또 불공평한 것들은 그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비리의 핵심적인 게 채용 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장 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학법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네. 폐기를 해버리시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채용 비리 같은 거 그냥 다 허용해주자. 사학의 자율권이라 이름하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런 채용 비리 같은 것은 없어져야죠. 근데 그건 사학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그 학교 운영에 있어서 그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다. 문제는 그런 비리가 그냥 일과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벌어지는 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고치려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 그걸 폐기한다라든지 해야 될 텐데 그 대안 없이 폐기만 해버리면 그런 시스템이 계속 온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 교육 그 정책의 방향과 또 대학 내부의 그 자정 기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메인 그 공약을 보니까 5 3개를 내세우셨더라고요. 이게 저는 딱 보면서 이거 MB의 747인데 나랑 똑같은 거네. 경제 성장률 5%, 국민소득 5만 달러, G7에서 G5로 향해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MB 이명박 후보가 그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7%, 4만 달러, G7 이거 카피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아닙니다. 제가 그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잠재 성장률이 한 2.1%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성장 전망이 3%고요.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는 3.9%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이 잠재 성장률은 있는데 성장력은 지금 제대로 경제가 뭔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증가율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리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5%까지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MB 이명박 대통령이 747 내세웠지만 어느 거 하나도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이 3만 달러가 좀 넘는데 3만 5천 불. 예, 5천인데 5년 안에 5만 달러로 정말 만드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G7도 아직 못 들어갔는데 G5로 들어가면 어떤 나라를 제끼고 도대체 들어가신다라는 건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 5%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는 MB의 747의 뻥치기 공약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내세워서 국민들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가 뭐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했지만은 내년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로 쭉 가면 2027년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지막 임기 때는 5만 3천 불이 됩니다. 4% 성장을 해도 5만 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G5로 가는데 그럼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나라가 어디냐? 그 GDP 전체 규모로 보면은 이탈리아하고 캐나다입니다. 이탈리아, 캐나다를 제끼면 영국하고 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국에 뭐 꼭 늘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G5로 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 5%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입니까? 지금 중국도 6%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를 가겠다라는 거냐. 이런 것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명박 대통령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5%라는 이 고도 성장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식의 그 보수층의 이 과거에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에 좀 호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를 어떤 주장하는 후보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신뢰감 솔직히 안 갑니다. 5% 얘기를 하면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진 교수님 5%로 가려면요. 노동개혁 필요하고요.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다 그리고 해도 인재 양성해야 되고 글로벌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다 갖추면 5% 얼마든지 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3%다라는 것도 사실 OECD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경제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정권 하나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잖아요. 성장률이라는 건. 그건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외적인 성장률이 아니라 내포적인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 세계 평균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고.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19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백신 접종이 가장 핵심. 그러니까 이 5%라는 게 그럼 코로나 효과로 인한 기저 효과로 해서 5%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5%라는 겁니까? 물론 코로나를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본 증가율과 생산성이 2.5%씩 올라가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구 절벽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 증가율이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0%까지 올리면 두 개를 합해서 5% 만들 수 있습니다. 후보님에게서 공약을 보게 되면 다른 주제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만? 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없어요.
이상하죠? 네. 제 공약을 그동안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에 대한 공약, 그리고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공약을 쭉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양극화로 만든 바로 그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을 올리면 성장이 올라가겠다. 이건 저는 아주 잘못된 이론이고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철학과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로 갈 수가 없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공약 중에 통일에 관한 그 공약이 하나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남북한 주민의 자유 선택에 따라서 통일을 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죠. 그런데 자유로운 선택을 하려면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은 기본적으로 well-informed citizen 아니겠어요? 뭐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데 북한은 지금 그 철옹성처럼 되어 있어서 아무런 정보가 하나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남북한 주민이 자유의사로 통일 방향이라든지 통일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은 지금 그게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세뇌와 공포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보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차단했죠.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그 독일이 통일된 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걸어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여행의 자유를 찾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북한 주민들도 그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유익과 북한 인권의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선 북한 인권재단 이거 제대로 네.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야당으로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지금 우리 국군포로 납북자 이 문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 북한의 인권 어떤 그 탄압이 있었고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서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CC를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제가 그 송상현 교수님하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ICC에 있는 그 검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제법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공약 발표하시는 걸 봤는데 진짜 모든 후보 중에서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심 맞춤형 주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결국은 재개발 그다음에 뭐 용적률 상승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모든 후보들이 다 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공약들을 갖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가 이렇게 보죠.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요?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게 도심 맞춤형 주택이라는 게 도심에 있는 고밀도형 주택인데요. 직주 근접이고 그 근처에 환경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그 주택을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금융대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만약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 정부가 임대를 해줘서 10년,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그 탄력적인 그러니까 운영. 한로버들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그 집값의 80%를 빌려준다라든지 그걸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 공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보님에게는 그런 게 안 보여서. 네, 저는 뭐 숫자는 안 집어넣습니다만은 그 정부에서 얼마든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금융 대출과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 후보님 그 외교 안보 정책을 보니까 쿼드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쿼드에 참여를 하고 뭐 중국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친미 약간 반중 노선을 사실상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아시겠지만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30%를 중국에 하고 있고 예전에 사드 보복이란 것도 사실상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중 노선을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취하면은 이게 나중에 무역 보복이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반중은 아닙니다. 중국과 실리적인 공전을 하자는 거죠. 쿼드 들어가면은 반중하겠다라고 사실상 아닙니다. 받아들이겠죠. 아닙니다. 쿼드는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의 연합체고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가치 측면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쿼드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쿼드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거기 그 나라들이 5나라들이 합해서 중국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간다. 그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등장했더니 쿼드의 성격이 어느 날 갑자기 화학적으로 화학 변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중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겠냐라는 거고 사드 때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던 슈퍼마켓들 그 중국 관광객들 상대하던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쿼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중국이 이건 보복을 할 것은 100% 확실하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네. 그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쿼드가 그 백신 공급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신흥 기술을 확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우리 한국이 들어가면 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아시아, 그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물어보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의 예상되는 보복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국이 우리와 같은 이런 그 지역에 살면서 아주 가까운 그 경제적인 파트너인 건 맞는데 한국에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과도한 보복을 할 때는 우리가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걸 막아야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국에 하는 걸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의하고 막아가는 건 좋은데 일단은 우리는 경제적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의원님이 신난다 항의하자 이런 거 좋은데 실제로 타격해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기 직업 뭡니까 가게가 망하고 이런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 중국과의 마찰에서 오는 그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지 설득을 시켜야죠. 그냥 중국이 보복한다고 해서 그게 당하고 있어요. 바로 그 외교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 쿼드에 들어가는 것들 상당히 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거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걸 깨고 그러니까 일부 보수층들이 신난다 우리는 중국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야. 자기들 심리적으로 좋을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서 그 쿼드가 중국에 대해서 과도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 그 기능을 높여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쿼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한국이 나름대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즘도 해군 정복 입으십니까? 집에 있습니다. 네, 앞에 두 분은 군 면제자였고 여기는 해군 장교 출신이시죠. 네, 40개월 근무했습니다. 네, 북한 핵.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네, 북한 핵은 지금 벌써 NPT 탈퇴한 지 28년이 돼가지고요. 점점 더 악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핵실험을 6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륙간 탄도탄에 잠수함 발사 탄도탄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압박과 제재를 해서 북한이 스스로 내가 이제 그럼 비핵화로 갈 테니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북한의 그 시설을 IAEA 공개를 해서 사찰을 받고 그다음에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 대응책 예. 강구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저기 시간이 다 나오는 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 제가 하나 질문을 아쉬워요. 드리고 아쉽죠. 대충 시간을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제가 그대로 읽지 않고 조금 표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강남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데 박 후보가 서민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는 뭐 강남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그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와 국가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떤 법을 만들면 이러한 그 국민들의 삶이 또 질이 올라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종로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강북 지역의 어려움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강남도요, 전부 무슨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도 구룡마을 같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제가 거기를 찾아갈 때마다 제 눈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고 우리 국회에서 그야말로 여야 간에 이러한 그 대한민국이 참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질문 내용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의 의도도 제가 어떤 뜻인지 좀 알아가지고 제 질문 드린 건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22분 동안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22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예. 저희가 오늘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에서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한 10분 후에 잠시 후 2부에서 또 세 분의 후보 면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